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샘 정현도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제는요, 이번 주는 아니고 여하튼 자주 올려드릴 건데, 최근에는 시장에 뉴스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유명한 책 이름이기도 하죠.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신호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들의 이제 운명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신호보다는 노이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제 사실 미국의 대선은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한 열흘 채 남지 않았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 당연히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이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가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합산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노이즈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미국은 대선이 문제고 이제 한국은 대주주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둘 다 특징은 시한부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불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불확실성을 더 높이고는 있는데, 어찌 됐건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이제 취임일까지는 대통령을 이제 선정을 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되든 간에. 근데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불확실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있는데, 이거 역시 시한부 문제고, 사실 우리나라의 대주주 요건의 문제도 사실 할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고, 10억이었던 작년에도 매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매수 주체들도 뭔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그 두 가지 노이즈 중에 이번 시간은 좀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이제 최근에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으니까, 미국 대선 이야기는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건데, 왜 이러는 걸까? 사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스케줄이 있었죠. 스케줄이 있어서 처음에는 한 50억부터 시작하다가 이제 이게 3억까지 내려오는 이제 스케줄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스케줄을 만들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는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차피 23년에 대주주가 됐건 소액주주가 됐던 1년에 5천만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낼 건데, 또 대주주 또 개별 종목을 특정 종목을 3억 이상 갖고 있으면 또 양도세를 물려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고, 만약에 이게 그냥 증세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실 피하기는 쉽죠. 기준일이 29일이면 28일까지 팔면 되니까 3억 이하, 심지어 가족 합산이라고 하면 가족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그 전에 매도를 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증세 효과도 없고, 수급을 꼬이게 만드는 건데,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패를 외국인들이 본다면, 꼭 외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좀 자유로운 기관이나 외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팔기 싫어도 파는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될 때 차익을 남기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 국부 유출 아니냐,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그건 거예요.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던 그게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이제 좀 벌면,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들이 얼마나 벌지를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는데, 한 3억 정도 있으면 1년에 한 10%, 예를 들어 10%는 나쁜 건 아닌데 한 10% 정도 번다면 거기서 소득세처럼
매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조차도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증세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시장 수급만 꼬이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형평성 때문에 근로소득 과세, 소득세에 이제 형평성을 맞추면 맞춰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뭐 1억이었다가 뭐 2억으로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오르잖아요. 소금이, 그 세금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세금이 좀 놀랍게 올라가고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싫어서 일부러 연봉을 깎았다가 뭐 다시 올리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원래 이렇게 그냥, 특히 요즘에는 뭐 소득이 다 공개가 되니까. 근데 얘는 그렇다고 1년 뭐 전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준일에 3억이냐 이걸로 따지는 거니까 형평성에 맞춰지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대체 왜 하는 건지는 그냥 뭐 일관성 얘기를 하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정부가 이제 뭔가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할 거면 뭐 투기를 조장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데, 오히려 뭐 열심히 모아가다가 3억 넘어가면 팔아라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악법이고요. 도대체 그냥 마인드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정부의 시각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냥 불로소득은 안 된다는 건데,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 수익을 본다는 거는, 불로소득이 뭐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까 불로소득이 그거 아니거든요. 자본 수익은 내가 위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주식을 살 때 내가 아무리 대주주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내가 투자 행위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되면 보상을 받는 거고, 안 되면 손실을 보는 건데, 그럼 손실 보면 정부가 불로손실이니까, 쓰지 않은 손실이니까 뭐 소득공제 같은 거 해줍니까? 미국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냥 근로자들은 뼈 빠지게 월급 타서 살아라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걸로는 시장이 꼬그라질 건 아니죠. 뭐 팔 때 팔더라도 기준일 지나면 다시 사겠죠 뭐. 오히려 더 역으로 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참 트럼프가 이제 불복할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것도 있는데, 미국이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됐구나라는 하면서도 한국은 역시 굉장히 한국다운 뻘짓으로 수급을 꼬이게 만들고, 또 이게 확실하게 안 되고, 지금 지금 여야가 국감에서 또 상당히 경제부총리를 몰아붙이면서 약간 좀 물러서는 듯 하니까, 또 시장이 또 눈치를 봤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가졌다가 또 이튿날 나와서 그냥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시장에서는 이제 그냥 피로감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피로감만 느끼고 불확실성이 노출돼서 의미 없는 그 변동성을 만드는 거 아닌가 건데요. 어쨌든 이걸로 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뭐 우리나라는 뭐 이미 뭐 매년 이렇게 있었던 문제니까 이미 박살이 났을 거라서, 이거는 시장을 깨트릴 일은 아니고 그냥 내부 수급이 꼬인 겁니다. 최근에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빠지죠. 뭐 당연히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일 테니까 지금 수급이 더 꼬이는 건 뭐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고, 어차피 또 이런 연말에 연례 행사, 올해는 이제 3억으로 주는 것도 있고 해서 또 미국발 조정이 9월쯤에 나왔기 때문에 뭐 한 11월 정도 돼서 팔던 연례 행사가 좀 일찍 시작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없잖아 있는데, 코스닥이 연말이 되면 좀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3분기 때 코스피보다 이제 더 상승을 했으면 이제 연말에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높은 상황이 대부분이고, 반대로 3분기 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나갔으면 4분기 때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오버를 했더라. 지난 10년간 100% 확률로 작동을 했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하고는 좀
아무래도 코스닥 하면 개미하면 코스닥이 조금 더 다가오니까 이거 당연히 수급 문제죠. 그러니까 4분기 수급은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꼭 올해만 그랬던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 4분기에는 뭐 외국인들이 이제 배당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그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게 많으니까 그 이제 연말 뭐 미국처럼 뭐 분기 배당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생각해서 들어오는 게 이제 대부분 4분기 때 있고 뭐 개인들은 또 이런 이슈 세금 문제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하는데 또 외인들은 배당도 있지만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리고 보통 연말에 미중지가 좀 강하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외인들 자금, 기관들 자금이 좀 매수 쪽에 조금 더 많았고 이런 것들이 그 전형적인 좀 그 수급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왔고 올해도 3분기만 놓고 봐도 코스닥이 15%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코스피보다 더 좋았죠. 그래서 게다가 올해는 동학개미가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하필 또 이때 개미는 많은데 개미한테 이제 대주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드니까 뭐 코스닥이 뭐 그 4분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그래서 코스닥은 그렇다고 뭐 끝은 아니지만 이 기준일이 지나고 12월 한 중순부터는 다시 또 이게 다시 또 이슈가 지나가니까 다시 그때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는 뭐 그냥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이런 그 수급의 패턴 외에도 코스피가 더 유리한 이유가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이제는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까지 뭐 주로 성장했던 게 다들 아시다시피 뭐 언택트 관련, 뭐 제약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내년 3월 정도 되면 지금 파우치 소장이 한 4월 정도 얘기하잖아요. 내년 4월은 넘어야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백신이 나오면 그때는 작년하고 좀 그러니까 작년이라면 이제 올해죠. 올해랑은 조금 다르게 그 백신이라는 게 나온 게 그 심리적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안 되면 백신 맞으면 되니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제활동 둔화가 이제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성장주가 뭐 꺾이진 않겠지만 눌려져 있던 아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로 발표되는 게 특히 이제 중국이 유일하게 올해 GDP 성장을 할 것 같다는 거고 이제 한국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죠.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백신이 나오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가장 이제 탄력이 좋을까, 모멘텀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시아도 그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최대 수혜주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백신 나오기 전에도 가장 선방하고 있어요. 그 이머징 중에도 이머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 한국, 중국, 대만 같은 이제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의 이머징이 있고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자원 중심의 이머징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극명하게 바뀌거든요. 이머징 국가들은 기초통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뭐 산업이나 뭐 미래가 의심을 받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환시장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환율 확인하는 거죠. 환율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머징은 그냥 통화가 강세로 가느냐 약세로 가느냐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코로나 이전에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검은색은 이제 전체 이머징이고요. 이제 이게 노란색이 지금 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수출 주도형 이머징이고 라틴 아메리카 이제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차이가 극명합니다. 4월 이후로 꽤 많이 돌아왔고 지금 아시아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생각보다 강하죠. 위안화도 강하고. 그런데 뭐 다른 이머징들은 아시아를 제외하면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백신이 나와주면 가장 경기 회복이 좀 많이 돼 있었는데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백신까지 나온다면 좀 더 나갈 수 있는 가장 환경이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뭐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경제가 회복 속도가 더 빨라졌을 때 뭐 애플, 구글 이런 데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뭐 산업, 뭐 증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예. 그래서 지금 모든 뭐 상황은 이제 그 아시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코스피도 코스닥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한동안은 조금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 위안화가 이제 강세라서 지금 인민은행이 이제 그 강세 속도 조절에 오히려 나섰죠. 그 예전에 한창 이제 그 외환 털리고 할 때 위안화 숏을 못 치게 하려고 뭐 증거금을 20% 넣게 했던 것들을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감이죠. 속도 조절이자 자신감이죠. 예전에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위안화가 급격하게 절하돼서 뭐 달러당 7 위안이 무너지고 막 한창 무역 분쟁 한창일 때, 그때는 이제 위안화를 못 팔게 하려고 뭐 팔려고 하는 금액이 20%는 맡겨놔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방어를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럴 필요 없네라고 된 거죠. 그럴 필요 없게 됐고, 일단 왜 그런 거 아니? 일단 한 국가에 들어올 때 뭐 주식으로까지 들어오기에는 좀 그게 먼저 채권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채권이 들어오는데, 지금 채권 트레이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그 많은 자금 중에 크게 이제 자금의 성격은 이제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잖아요. 액티브가 이제 뭐 소위 말해 이제 그 헤지 펀드들, 그 뭐 펀드 매니저가 판단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패시브라고 하면 그냥 약간 이건 엔지니어링이 가깝죠. 그냥 기술자죠. 어느 나라의 어느 채권이 인덱스에 포함돼서 몇 퍼센트를 해야 되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예, 맞추는 건데, 지금 채권에도 당연히 주요 지수가 있는데 3대 글로벌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클레이즈 글로벌 지수가 있고 JP 모건 게 있고, 이 두 개는 이미 중국 채권을 인덱스에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 CTNN 건데, 요게 이번 한두 달 전에 편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가 좀 강해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중국을 믿을 수 없고 중국에는 돈 넣기 싫은 매니저도 패시브 자금이라면 그냥 이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시티에 이번에 들어간 거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의 그 자금이 있다. 근데 중국이 여기 뭐 10%를 포지션을 넣으면 1,000만 원은 무조건 싫어도 사야 돼요. 이건 뭐 펀드 매니저 판단이 아니라 그냥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 펀드 매니저는 지수하고 요하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제 엄청나게 시발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계적으로라도 본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중국 채권 시장이 유일하게 하나 좀 문제가 뭐냐면 중국 거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건데, 일단 그러면 3대 지수 편입이 끝났으면 이제 그 패시브 자금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되는 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패시브는 그냥 들어오고 뭐 그만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중국이 최근에 뭐 경제계획 발표 이런 거를 할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할 때 그나마 가장 덜 싸웠던 것이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시장 개방은 중국도 하려고 하고 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너무 들고 가니까 이제 중국이 그걸 방어를 했던 거지, 중국이 언제까지 자본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자본 통제를 해서 덩치를 키운 거는 이미 뭐 키울 대로 키웠고요. 소비시장 기준으로도 미국을 상당히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도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또 문제가, 중국이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또 특히나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그 운용 자금, 기업을 하나 운영을 하려도 운용 자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운용 자금이라고 하면
위안화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국제무역에서는 달러가 한 60, 70% 사용되니까 달러가 필요할 텐데, 그럼 달러를 지금까지 어떻게 조절했냐? 경상수지 흑자로 조절을 했죠. 그냥 이제 수출 많이 해가지고 돈 벌어 왔으니까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또 소비 시장이 커지고 또 이제 무역 분쟁으로 또 경상수지가 좀 줄어들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물론 뭐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요거 가지고는 달러 조달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팔아서 벌었다면 이제는 뭘로 갖고 와야 되냐면 이제 자본 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들고 와가지고 위안화로 바꿔서 뭐 위안화로 된 이제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포트폴리오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 수지로 달러를 조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채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네, 중국 거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차이니즈 번드라고 하면 그 자체로 약간 정크 번드로 사용을 많이 됐고, 솔직히 제가 살면서도 뭐 보니까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분명히 좀 워낙 좀 그렇긴 한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작했을 때 그때 뭐 댓글 중에 하나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나 가능한 일 1위가 금메달이 짝퉁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중국의 이미지가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아이비들이나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뭐 물론이고요.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 있죠.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뭐 피치나 뭐 이런 3대 평가사들이 중국에다가 그냥 100% 자기 지분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뭐 증권 보험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냥 반반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외국 기업들이 100% 자기 지분을 가지고 중국에서 본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점에서 뭐 AI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인력을 줄이고 있는 골드만삭스도 200명을 뽑는데 그게 다 중국이다. 뭐 JP모건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냐면, 글로벌 아이비들이나 국제 신평사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서 중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기를 치려면 이제 걷어치는 거죠. 아니면 사기라고 보이면 사기에 맞는 등급을 준다든지 정권펀드를 준다든가, 그리고 이건 중국이지만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이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레이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걸 믿고 뭐 사실 중국을 믿기보다는 얘들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 채권이라고 해서 사고 팔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게 만약 되면 채권 트레이더들한테는 꿈의 시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채권으로 돈 번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이후로 미국 10년물 채권이 그냥 높으면 금리가 뭐 0.7, 뭐 높으면 0.77 그 정도고, 보통 뭐 낮으면 0.5 이 사이에서 밴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유럽에는 뭐 아직 마이너스 엄청 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 채권은 이제 전저점을 트라이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자, 채권으로 돈 버는 방법 두 개 있죠. 일단 이자 받는 거. 근데 이자가 박살이 났네? 이게 많이 올라갈까요? 아니, 그 장기물이 올라가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낮아봐야 1.4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보이지도 않죠. 높아봐야 0.7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 받아먹기는 쉽지 않고. 근데 뭐 솔직히 뭐 이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된다고, 그냥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리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익을 많이 추구해서 지금까지 사실 최고의 버블은 팡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채권에 있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로 뭐 동학개미나 뭐 로빈후드 이런 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도 크게 반등을 하면서 돈 많이 벌었겠지만, 진짜 좋았던 데는 채권 시장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무제한양자완화 해가지고 금리를 이렇게 박살 내놓으니까 채권의 가격, 이자는 줄어들었지만 채권의 몸값이 뛰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갈 게 얼마나 남았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려고 하면 금리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로 금리고요, 미국이.
적어도 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한다고 보장을 했는데도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더 내려가서 금리가 10년물이 더 내려가서 더 이익을 보려면 뭐 기준금리가 뭐 마이너스까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유럽처럼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뭐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은 그 연준이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유지해서 재정 정책을 이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현재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무조건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일본이나 유럽 사례를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또 요즘 또 대선이 뭐 어떤 분위기로 가요? 일단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뭐 블루 웨이브니 뭐니 해서 지금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조금 들썩들썩 하는데 왜 블루 웨이브가 뭡니까? 바이든이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공격적인 재정이라고 하면 이제 채권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보다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조금 올라, 금리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채권 몸값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채권 트레이더 입장에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앞이 좀 깝깝한 겁니다. 지금 가서 그냥 어디 가서 뭘 사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사긴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채권 있는 돈을 전부 다 주식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그럴 때 중국을 딱 보면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이제 글로벌 IB나 국제 신평사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고 중국이 버블을 잘 컨트롤만 해주면 중국의 10년물 금리는 지금 3.15입니다. 다시 미국 10년 금리가 3.15 오는 세상이 올까요? 저는 힘들지 싶은데. 저는 힘들지. 그리고 채권 금리 잘 아시겠지만 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 수익 없어도 됩니다. 뭐 이자가 3%인데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정책은행, 중국의 정책은행은 사실 뭐 국영은행이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그 5년물이나 10년물들은 뭐 거의 한 4% 정도 됩니다. 와, 일드만 놓고, 수익만 놓고 보면 꿈의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나중에 나이 들고 더 늙고 하면 돈 풀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내려가겠지. 중국만 주구장창 금리 계속 높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럼 당장 이자도 높고 앞으로 몸값이 이제 채권 가격이 높아질 여지가 많은 곳이 중국인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화웨이는 죽이니 살리니 하고 뭐 패권 싸움 막 이렇게 하면서도 중국에 자꾸 이제 금융회사들이 진출하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먹을 거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대신 중국은 그래 위안화도 오픈해야 되지만 한국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발가벗겨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개방은 하는데 해도 내가 하지 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파헤치는 건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거라서 그래도 뭐 지적재산권이나 뭐 무역 불균형이나 이런 많은 미국과의 대립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진척이 됐던 게 금융개방 쪽이거든요. 그거는 둘이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있다. 자, 그럼 이 말이 뭐?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중국에 있는 돈이 나오는 가능성보다는 현재 높다는 거잖아요. 뭐 크래시가 오면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 왔을 때 이야기고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글로벌 유동성들이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에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자금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좀 해결되고 라고 해도 지금보다 반값에 들어가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면 위안화는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냐?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왜? 위안화가 왜 강해지겠어요? 미국에서 달러 들고 와가지고 위안화 바꿔서 위안화 뭐 채권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위안화 강세가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죠. 일단은 중국이 뭐 그럭저럭 성장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 확인되고 있죠. 지금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뭐 크래시가 오지 않는 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상수지 외에도 자본수지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느냐 조성되고 있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달러가 너무 강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 채권이 이제 이자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위안화 자체가 너무 약해져 버림, 절하가 확 돼 버리면 이거는 환차손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머징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에요. 근데 그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달러의 방향이겠지.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자, 위안화의 분위기를 받고 상대편에 있는 달러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에 좀 길게 봤는데 금융위기 때처럼 보면 그때는 요때는 참 좋았던 시절이죠. 요 앞에서부터는 쭉 내려오던 시기. 그때는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브릭스라는 이름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갔으니까 달러가 전 세계에 나가서 그 자국 통화를 원하다 보니 달러가 이제 우리도 좋았죠. 그때 그 환율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치주로 불리는 애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던 그 시절이었다가 금융위기가 땅 터지고 나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터진 위기지만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니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고 그럼 믿을 때는 미우나 고우나 미국밖에 없네 라고 돼서 다시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요? 이제 양적 완화하고 1차, 2차, 3차까지 하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딱 나오니까 와 달러를 엄청나게 찌는구나 내려갔다가 이게 경기가 빨리 안 살아나네.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졌죠 이때. 달러가 빠지고 미국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도 나쁘진 않았죠. 우리 2009년 이럴 때 회복 속도 빨랐습니다. 달러 약해지고 좋았어요. 그랬는데 2011년에 유로존 재정위기 터지고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달러가 강해지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으니까 3차 양적 완화를 하는데 1차, 2차하고 3차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1차하고 2차는 얼마를 찍을 거야 라고 이제 금액을 정했어. 뭐 1차는 8천억 달러, 뭐 2차는 6천억 달러를 뭐 MBS를 사든 국채를 사든 그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야 미국만 개발해가지고 총량을 하니까 이제 유로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게 생길지 모르고 이때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미국의 신용 등급이 이제 그 한 단계 내려가는 건데 근데 물론 신용평가서 하면 크게 세 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트리플 A고 하나가 더블 A 플러스면 그냥 트리플 A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피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치마저도 한 단계 내리면 진짜 내려가는 건데 그냥 그래도 당연히 올 트리플 A였는데 하나가 빠지니까 야 이거 뭐 달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는 생각도 좀 들고 경제가 다시 흔들리니까 그때는 신용 등급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방만한 뭐 재정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양적 완화 이런 것보다는 국가 신용 등급이니까 국가 부채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 정책을 잘 쓰려고 할 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 신용 등급 낮추면 어떡하지? 그래서 3차 때는 괜찮아질 때까지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조건을 합니다. 뭐 실업률 6% 이하까지, 뭐 성장률 얼마까지 될 때까지라고 하고 그게 될 때까지 진짜 매달 이런 식으로 뭐 구독 형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차를 하면서 3차는 또 놀라운 거네. 이제 목적이 될 때까지 찍는 거네. 이게 다시 내려왔다가 그래서 와리가리를 하다가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 그 근처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미국은 돈 찍는 걸 그만뒀습니다. 미국은 돈 찍는 걸 그만뒀는데 유럽은 버티다 안 되겠으니까 우리도 미국식으로 그 마리오 드라기가 나와서 뭐든지 하겠다. 미국식으로 찍겠다. 뭐 물론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뭐 엘트론이 뭐 블라블라가 해서 좀 결론은 찍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유로화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훅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지금 레벨이 높아진 걸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물론 ECB도 계속 돈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뭐 80 정도까지는 내려오기는 오바겠지만, 이때는 이제 미국만 찍고 유럽이 안 찍어야 이 정도 바로 내려올 텐데, 그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할 수 있는 한 90 혹은 80대 후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적어도 현재까지 찍는 만큼은 찍기로 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제로금리를 뭐 23년 혹은 그 이상도 지금 연준이 보증할 것 같은 분위기니까 미국은 안 찍고 유럽만 찍던 시기의 레벨보다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위안화가 절하 압력을 크게 받을 이유는 없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크게 반등을 했다가 최근 연말 딱 오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한 8월 한 중후반 그리고 미국은 한 9월 초 이렇게 잠깐 조정을 받고 둘 다 옆으로 약간 눕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해서 지금 놓고 보면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도 꽤 레벨이 높게 있습니다. 물론 2400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건 느끼는 건데 사실 2400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뭔가 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 거리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라서 시장을 보시면 여기 코스피, 코스닥이는 거의 비슷하죠. 쭉쭉 상승을 하다가 이제 약간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동학개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수급으로 많이 밀어왔는데 개인들한테 이제 질러도 내년에 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적어도 기준일 이후에 지르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나는 아직 3월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에 심리적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좀 굉장히 깝깝하고 불확실성이 높고 뭐 근데 위든 아래든 다 막혀 있잖아요. 지르려고 하니까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고 백신이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부양책이 바로 통과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락을 하자니 아니 이거는 뭐 대선은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고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고 이거 대주주 이것도 뭐 어떻게든 뭐 원하는 대로 가든 타협을 하든 유예를 하든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럼 거기 맞춰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시험 박제니까 뭐 이것 때니까 아이고 이제 그냥 다 팔고 그냥 인버스나 고버스나 사야겠다라고 하기에도 오반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결론은 일단 한동안은 좀 뭐 재미는 없을 수밖에 없죠. 위아래가 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좀 선수들도 뭐 이럴 때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 선수들도 이제는 뭐 3루타 홈런을 때리기보다는 그냥 번트 치는 이런 걸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니까 요즘 보면 종목들이 늘 이제 윗골이 닿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올랐다 원래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야야 여기서 그냥 빨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검소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제 소박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연말 이후를 내년을 좀 봐야 되는데 내년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그때는 백신 스케줄 이제 대선이 지나면 진짜 백신 스케줄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백신 나오긴 할 거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공급될지는 또 디테일을 봐야 되겠지만 백신이 나왔다는 거하고 지금 백신이 없다는 건 굉장히 정책 결정이나 개인들의 움직임, 기업들의 움직임을 이제 크게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게 좀 구체화됐을 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래도 지금 최근 분위기 보면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아래꼬리 단계 굉장히 좀 도시 이후로 많이 아래꼬리를 꽤 좀 올렸는데 물론 가장 좋은 이제 양봉 근데 양봉까지 가기엔 좀 힘이 약했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다행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불확실성이 높을 때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팔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게 일단은 시장의 위험 사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 테드 스프레드, 뭐 리버 와이 스프레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뭐 유럽 은행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 외에서 달러 조달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모든 거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 3월의 충격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신용 경색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냥 신용 경색을 이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데 이제 3월 달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내려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신호예요. 뭐 대선 불확실성, 뭐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노이즈고 왜 시험 보니까
진짜 문제는 이건데 이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으면 이게 최우선이거든요. 일단은 당장에 기업들도 이번 달 결제를 못해서 망했지 뭐 그냥 쫄딱 망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사업이라는 게 받을 돈 있고 줄 돈이 있는데 받을 돈 못 받아서 수금이 안 돼가지고 자금 꼬이면 이제 가진 돈 없는데 자금 꼬이면 그게 부도잖아요. 딴 거 없거든요. 네, 일단 얘는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단기 시장이 이제 채권 뭐 CP 뭐 RP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시 그냥 단기로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상황인데 힘들 때 2019년 말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그때 진언을 한번 나섰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고요. 이게 코로나인데 얘도 차라리 코로나 이전보다 당연히 더 나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연준이 프로그램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바로 돈 뿌릴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월에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사라져서 돈 되는 건 다 집어 던지던 그냥 말 그대로 섹터 뭐 산업 뭐 종목 구분 없이 다 집어 던지는 투매의 가능성은 현재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 물론 이게 앞으로 올라가면 경고지만 현재는 괜찮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우량 국채랑 비우량 회사채의 이제 수익률 차인데 스프레드를 봤을 때 코로나 때 엄청 높아졌죠. 보통 보면 한 그 하이힐드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말이 좋아 하이힐드지 고위험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 채권이 저위험 채권보다 얼마나 더 이자를 줘야 되느냐. 이게 높아지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 즉 자금 조달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부도로 이어진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고 부도가 늘어나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부도율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 현재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한 700bp 한 7%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좀 낮고 지금 수준이 지금 2010년부터 10년간 데이터인데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좀 높다는 거지. 근데 이때가 너무 조금 좀 특이할 정도로 좀 많이 붙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는 조용한데 노이즈가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 노이즈가 뭐 대선일 수 있고 대주주 여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뭐 다 집어 던지고 뭐 그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모든 거는 이제 그 균형과 또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낙관적이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언제 이게 또 오를 수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 위축하면 돈은 또 언제 벌겠어요. 뭐 인생이든 투자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운칠기삼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또 혹자는 뭐 운칠복삼이다. 라는 말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운구, 복삼, 그리고 기는 마이너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운도 있어야 되고 자기 복도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또 이제 자기가 공부해서 기술을 키워서 뭔가를 하려던 게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기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자기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백인이고 그리고 또 남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에 열심히 임할 수 있던 나이에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또 자본주의의 황금 같은 시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타고난 복이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냥 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으니까 뻔한 실수만 줄여준다면 뭐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은 우상을 하니까 우리가 실수만 줄인다 하더라도 결국엔 시장이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운이 들어오고
자기 복이 있는 시기 때까지 투자에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손실을 줄이는 게 그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카페를 통해 가지고도 뭐 고객들에게 이제 투자 뭐 정보도 드리고 뭐 같이 이제 모델 포트를 제공하면서 같이 투자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뭐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초보들에는 뻔한 실수만 줄여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소통을 좀 뭐 해왔고 더 하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 지식하고 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